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14주차 종강 수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학습할 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까지 여러분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시험을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또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들이 네, 이게 소송법에 관한 내용들을 배웠죠. 이제 형사소송법. 자, 그래서 우리가 형법이 실체법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법이 바로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형사소송법이라 했습니다. 간단히 보면 이제 형사소송 절차는 이제 절차에서 이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라 했죠. 먼저 입건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요. 뭐 경찰, 검찰 이렇게 수사를 해서 이런 기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의심을 받는 사람 피의자, 그다음에 증인을 참고인 혐의가 있을 경우 이제 검사가 원고가 기소를 하죠. 이제 기소 독점주의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판 절차 재판을 하죠. 이때는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고 참고인이 증인이 됩니다. 이래로 이제 종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심리를 집중한다 그랬죠.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되면 이제 집행, 그럼 이제 수용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입건이 되면 이제 이런 관계에서 혐의가 없을 때는 기소하지 않는다. 그럼 불기소. 그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유예하고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 공소권이 없다, 뭐 각하됐다, 기소 중지, 창고 중지 등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불기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할 때는 강제 수사가 있죠. 뭐 체포, 구속, 압수수색, 그다음에 임의 수사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임의 동행 이런 것들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이제 검사가 기소주의는 오로지 검사가 하죠. 공판 절차로 이제 재판으로 이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는 재판장이 있고 원고, 그다음에 이 원고가 이제 검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피고인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도 있죠. 자기가 변론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요? 그렇죠.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기에 있고 증인 방청객이 있죠. 이래로 집중을 종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친다 했죠. 여기 어딨죠? 준비 절차. 그래서 이제 준비기일에는 이제 증거를 이제 미리 주고받고 이제 쟁점을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민사소송법도 이제 공판기일이 아니라 변론 준비기일이죠. 이제 오늘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다음 변론기일에 이래로 심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한다. 이 두 개념을 이제 비교해서 알아두시라 했고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입건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피의자라 한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이게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서 성립하는 번역은 무고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고죄라 하는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욕죄, 비밀침해.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통지,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변죄 이런 것들 우리 저번에 형법편에 배웠죠. 명예훼손죄를 이제 하면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수사의 진행 같은 경우는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임의동행하거나 강제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 물어보는 거야. 뭐 성명 물어보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공개하겠죠?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이제 청구에 조사하고 공판 절차는 증인이 된다. 이 신분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고 체포 구속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체포 영장에서 체포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일 때 긴급 체포나 현행법 체포일 때는 이게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죠. 그럼 바로 할 수 있고 구속은 또 상당한 범죄 혐의는 똑같은데 일정한 주거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포와 구속은 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이제 구속이 체포가 아니라 불러서 이제 반드시 이제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구속 전 구속하기 전이니까 구속 전 뭐라 그래요? 피의자를 신문한다, 물어본다. 또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구속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구속되기 전에 영장 실질 심사 구속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진위를 가린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체포를 하거나 이제 구속할 때 적부심사가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을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구속된 피해자에서 피해자 출석을 부정하는 부정권 납인 조건으로 피해자 석방할 수 있다. 뭐 가석방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보석제도는 구속된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이제 적부심사는 다 될 수 있다. 체포나 구속. 근데 보석이란 말은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뭘 배웠냐면 이제 가석방을 배웠죠. 가석방. 기억나시나요? 네, 가석방. 가석방이 어디에 나오더라? 네, 잠깐만요. 배웠을 때. 여기 나오죠. 가석방은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아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네, 여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좀 체포, 구속, 적부심, 보석, 가석방 요건 비교해서 합니다. 알았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소와 불기소,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피의자, 그 다음에 공판이 제기하면 피고인. 맞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 없음, 각하 중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이제 절차에서는 이제 에, 고려될 인권보호가 있는데 얘는 바로 이제 누굴 보호하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했죠. 적법 절차, 무죄 추정. 자, 그래서 적법 절차가 무죄 추정이네. 유죄 추정이 아니라 무죄 추정이에요. 알았죠?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 추정은 나중에 깨질 수 있으니까. 진술 거부권,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업을 받을 권리, 그다음 미란다 원칙. 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는 누구를 보호하냐? 피의자 및 그다음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피해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 형사소송법에서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저번에 제가 이제 헌법을 이제 강의하면서 좀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잘못된 얘기,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제 50쪽 되겠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권한 중요되죠. 그 건천, 곤정탈, 권한쟁의, 그다음에 정당해산, 탄핵심판 얘들은 이제 구두에 의해서 제가 뭐 소를 제기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정정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구두에 의해서 변론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 가서 이제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정당성인지 말을 할 때 구두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은 이제 서면으로 이제 변론을 퇴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알았죠? 예, 요거 정정합니다. 오늘 다시 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이제 권리 이제 분쟁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즉, 우리의 이제 권리가 침해됐으면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 방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구제 방안을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법기관이라면 이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여기에서 아마 구제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법원의 중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우리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법원이 있잖아요. 우리 법원 이제 법원의 종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죠. 뭐 1심 법원, 어, 2심 법원, 신금법원, 신금법원, 2심, 2심, 그다음 또 3심 이렇게 신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급 제도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지방법원, 예, 이 지방법원에는 예, 이제 사건에 따르면 이제 단독부가 있고 합의부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아세요. 예. 그 경중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이 있어요. 고등법원.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은 이제 단독부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서부의부가 고등법원 역할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원으로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가정법원이 있죠. 그 다음에 특허법원 그런 것만. 그 다음에 행정법원, 군사법원. 그 종류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심에서 불복이 있으면 2심 가고 2심 있으면 3심 가고 이 신급 제도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1심에서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심으로 가죠. 2심으로 가는 걸 우리가 항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소. 그럼 이제 2심에서 또 어떻게 가요? 3심으로 가죠. 3심. 대법원이죠. 마지막. 이걸 상고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상소 제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1심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보통 1심이 되는 1심. 얘들이 2심이 되고 얘들이 3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얘들이 이제 보통 1심급이 되고 여기가 2심급이 되고 여기가 이제 3심이 되는 거죠. 대법원. 보통 이렇게. 네. 그럼 특수한 법원으로 이제 이런 법원이 있다. 이제 가사 사건만 전담하는 거. 특허 법원은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거. 그다음에 행정법원. 이제 그다음에 군사법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원의 종류는 이렇게 되고 심판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겠죠. 네, 어떻게? 가사 사건은 어디서 할 거야? 가사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음. 그럼 이제 형사 사건은요? 이제 피해가 입었을 때는 형사법원에서 하죠.
민사 사건은 이제 민사법원. 이 민사법원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은 이제 가정법원에 두면 이제 형사법원, 민사법원은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냥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떻게 해요? 예. 나의 권리 구제에 나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법기관에서 의한 구제가 있고 두 번째, 비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뭐 노동위원회, 고용 노동 음, 위원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소비자 보호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인권위원회, 예, 뭐, 많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대한인류구조공단 등등. 뭐 노동청 뭐 이렇게 소비자 보호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았을 때 이제 구제 방안을 이제 알고 보는 게 이번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권리를 행사하고 나의 뭐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기본권이 뭐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게 하나 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치성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뭐가 있죠?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그다음 권, 권한쟁의, 그다음에 탄핵 심판. 그다음에 뭐였어요? 위헌 법률, 권한쟁의, 탄핵 심판, 위헌 법률 심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할 게 뭐냐면 이 시험에 제가 잘 내는 게 탄핵 소추와 꼭 합니다. 탄핵 소추와 음, 탄핵 심판을 비교해야 되고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정부가 한다 그랬죠?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이건 탄핵 이거.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가사소송, 이렇게 이제 민사소송, 그다음 형사소송 배웠고, 그 국민참여재판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였나, 이제 그거야. 이제 배심원제, 배심원제. 이런 걸 공부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행정법원, 행정법원, 특별한 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간서.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고용노동, 고용노동 간섭을 하죠. 지방노동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체불임금 같은데, 부당해고 같은데, 어디서. 그다음에 음, 이런 거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언론중재,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인권위원회. 예. 이런 데에 대해서 나의 이제 기본권을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이제 침해 시 구제 방안은 사법기관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사법기관의 법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제 신급으로 봤을 때 1심, 2심, 3심이 있고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고 2심에서 3심 상소제도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크게 1심의 대표적인 게 지방법원 단독부 합의부가 있다. 고등법원은 이제 우리 고등법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지방법원은 합의부도 있고 고등법원이 가능한다. 그다음 대법원이 있다. 그 시군법원도 있어요. 이게 이런 거 있는데 아주 근데 지원이라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원도면 춘천지방법원에 뭐 영월이 있으면 뭐 영월 지원 이렇게 합니다. 뭐 여주도 여주 지원 이렇게 수원지방법원 여주 지원 이렇게 하죠. 뭐 그런 게 다 이게 포함돼요. 1심에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법원 1심급이 지방법원 단독부 합의부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 음. 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 음,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정 특수한 법원으로 가정법원, 수원법원은 이제 그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군사 사건은 왜 헌법에 나와 있죠, 특수한. 당연히 이제 군사법원으로 가죠. 보세요. 이런 법원을 이제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것은 이제 다 대법원으로 갑니다. 얘도 가정법원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전부 다 막판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신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정치성, 그다음에 탄핵 소추로도 기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나오죠. 비사법기관에 의한 구제는 노동간섭, 노동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대한법률구제원회 이런 이제 비사법기관에서도 이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법기관에 의한 이제 그 권리구제를 이제 들어가면 먼저 가사소송입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서 하는 겁니다. 가사소송, 민사 분쟁에서 신분관계에 관한 신분관계. 우리 신분 많이 배웠죠? 뭐, 뭐 친자, 양자, 뭐 인지, 뭐 이런 것도 배웠죠. 분쟁을 대상하는 소송을 말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과 말이 꼭 기억합니다. 이런 신분관계는 어디서나 가정법원의 전속과 가정법원에서 특수하게 거기서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전속. 어떤 유명한 배우가 전속 출연한다 말은 거기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가사소송의 종류가 뭐였어? 이혼, 뭐 위자료, 혼인무효, 혼인 취소, 양육자, 뭐 양육비, 친생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사소송 절차에서 가사소송법 특별한 종류를 제어하는 민사소송 따릅니다. 뭐 이런 거 몰라야 되고 여러분들 요거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정도? 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민사소송이에요. 우리 이제 형사소송은 아주 자세히 배웠죠. 민사소송은 여기서 배웠는데 민사소송 자, 민사소송도, 우리가 이제 이 실체법에 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빌려고 떼어먹었는지, 돈을 갚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법에 A가 잘 됐어요. B에게 금 3억을 빌려주었다. 이런 계약을 이제 돈 이제 금전의 수수, 예, 이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하죠. 그래서 A가 뭐 소비 대주, 돈 빌려줬죠. 채권자가 되고 B는 소비 차주, 빌린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B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A가 채무 불이행 이행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이제 민법에 민법 390조를 말하고 있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지 안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차가 소비 대차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우리 얘기 저번에 다 했어요. 채무 불이행이 뭔지. 그래서 예, 390조가 채무 불이행이야. 예,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어, 이행, 불능, 그 다음에 이행 지체 하지 않아요. 이행, 거절, 불완전한 불완전 이행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 알았죠? 그럼 뭐예요? 뭐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게 하나 되겠지? 이행 거절 그다음에 불완전 이행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절차가 이제 민소 이제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장을 쓰는 거야 이제 형사법적으로 이제 소장을 쓰겠죠? 이게 그 당사자를 쓰는데 원고 소 제기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상대방이 되죠. 원고 피고 법정 대리인 이제 요 사람들을 이제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원고 A 피고 B 법정 대리인 변호사 갑 그래서 청구 취지를 적습니다. 청구 취지. 그 청구 취지란 말은 결론이 뭐냐 이 말이야. 결론이 뭐냐. 네. 그래서 B는 A에게 금 3억 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한 거야. 돈을 갚았는데 그 청구 이유 근거가 뭐냐면 B는 언제 소비자차 계약을 했다. 원금과 이자를 변제기로 했다. 채무 불이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가집행이란 말은 임시로 이제 뭐야 이 소송 진행 중에 그 가만히 두면 이상 모든 재산을 뺏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장이에요. 민사소장. 그럼 보세요. 이런 소장을 작성해서 이 사람이 이제 A가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이제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성했어. 그래서 이제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이제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에.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제 법원이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복사해서 이런 소장을 어떻게 해요? 소장 부본, 복사본을 B에게 줘야지. 그래서 송달합니다. 누구에게 송달하냐? B에게 송달을 합니다. 원고가 소장 자신의 소제기란 말은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거야. 이해됐지? B에게 송달을 합니다. 뭘 송달을 하면 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을 제기하고 소장 부본을 B에게 어떻게 해요? 줬어. 그러면 이제 B가 받았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네? 이러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 여기 소장에 맞아치는 거. 그래서 자기는 뭐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피고가 제출하는 이제 소장을 우리 답변서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답변서. 그래서 이제 2, 3회 이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반대로 이제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게 제출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제출하지 않았다, 뭐 나는 다 줬다, 뭐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답변서를 이제 두세 번 하면 이제 변론 준비 절차를 이제 열습니다. 서면으로 봐요.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판 준비 절차처럼 이제 미리 이제 공방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되면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 절차를 이제 법원에서 열어요. 그 집중 심리. 그한 번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미리 서면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법원이 열리면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강제 집행, 강제 집행. 이해됐죠? 네. 그 채무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집행법원에 집행 권한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부동산일 때는 이제 압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경매를 넣거나 그래서 현금을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동산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어, 바로 이거 팔아가지고 자기가 채권을 만족을 얻으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이 사실관계가 돈 이렇게 3억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3억을 이행하라. 이렇게 해야지 법원에서 이렇게, 3억이네 하고, 3억 더 넘을 것 같은데, 5억으로 할래요?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 예,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맡기고, 그다음에 처분권주의, 심판의 범위와 대상을 당사자가 정한다, 이 말입니다. 3억이면 3억까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하는 걸 당사주의, 변론주의. 내가 가서 주장 입증을 하는 거야. 집중심리란 말은 그러면 이 주장 입증을 뭐 법원이 알아서 해준다면 직권조사, 그러니까 형소법에는 이런 게 많아. 검사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사적관계 민법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받고 갚았다는 걸 내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집중심리주의는 이제 한 번에 종결시켜야 돼요. 법원이 이제 모이려면 판사님 있어야죠, 변호사님 와야죠, 원고 피고 와야죠, 석이 있어야죠, 증인 와야죠, 방청객 와야죠, 경비 쓰는 분, 법정 경위 와야죠. 이거 막 한 번에 세팅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딱 한 번에 모일 때 한 번에 다 끝내자. 예. 이런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민사소송은 자유심증, 처분권, 변론주의, 집중심리. 요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아셨죠? 예. 이제 강제 집행은 이제 뭐 별도의 압류와 그다음에 경매가 들어가서 현금화 생기면 이걸 배상받습니다. 이런 절차로 하는 게 강제 집행이고. 자, 그래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법에서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간 분쟁이 막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얘는 공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제 처분권주의예요. 피고의 답변, 원고의 준비 서면, 법원의 쟁점 기일 지정, 당사자의 변론, 판결 이렇게 해서 소송 소송 진행 중에 판사가 조정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막 수목짜리인데 혹시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경제적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소액 사건, 소액. 얼마냐? 네, 3천만 원. 그전엔 2천만 원인데 올랐습니다. 그 소장을 내면 즉시 변론기한에서 30일 내에 알려주고 재판도 이래야 끝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사건은 이제 소액 심판 사건이고 소가가 3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은 아니고 자,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이제 1심에서 이제 2심을 갈 때는 2주 이내에 해야 돼. 2주 이내에. 그래서 2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거 민사소송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복수하는 차원에서 실제법이 형법이고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절차는 용의자가 이제 의심받고 있죠. 수사기관에 의해서 피의자 됩니다.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되고 판결하고 형 집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사 정글 기소 여부 소제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가 재판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판 절차 전에 공판 준비 절차가 있을까요? 있죠. 그 얘도 미리 앞에 뭐가 있냐?
오 마이 갓. 네. 그래도 공판 중지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다 깨지네요. 예.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에 관해서 검사의 공소 제기로, 음, 보세요. 이제 형사소송은,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재판의 개최로 진행된다. 이제 공소 제기는 검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은 재판부의 피고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인정신문 맞습니까? 검사의 공소 사실에 모두 봐라. 언제 무슨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하고 검사가 구형합니다. 얼마? 그러면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고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듣고 법원이 판결 선고하고 법무부의 형집행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해됐죠? 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1심은 얘는 실이 좀 다르다. 네, 실이다. 얘는 2주, 14일 이내. 그럼 2주면 2주라 그래요. 14일이면 뭐 2주, 2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7일이면 7일, 일주가 아니에요. 7일. 알았죠? 법조문에서 7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소심은 2주 이내에 한다. 이거는 이제 일주에 한다.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형사 재판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참여 배심원제도 있잖아요. 미국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뭐 뒤에 배심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날 배심원을 오라 그럼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국민참여 재판인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하는 법률에 따라서 기존에는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등 합의부 심판한 사건, 무거운 사건이에요. 이걸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건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게 개정됐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사건이었어. 기존 개정 전 개정 전에는 있는데 이제 개정 후에는 이제 모든 사건으로 바뀌었다. 이제 모든 사건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국민 배심원제,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의 그 대상은 모든 범죄가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법에서 배심원이란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 말고 배심원은 만 20세 국민 중에 뽑으면 됩니다. 알았죠? 안 나오면 가태료가 나옵니다. 가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에요. 알았죠? 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배심원은 이제 형사재판에 대해서 의무를 판결하고 그 의견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배심원은 이제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하는데 배심원의 판결이 법원에 기소한다. 기소하지 않는다는 말은 법원이 꼭 거기에 구속될 필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 뭐 우리 뭐 시청이나 구청,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이런 국가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아가지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주체예요. 법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행정소송. 그 심판이라 해가지고 법원이 아닌 거 아니고 행정소송. 소송은 법원이겠지. 행정청의 위반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서 권리 이익을 취하는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주체. 법원에 제기한다.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을 구하고 나중에 안 됐을 때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거친 후에 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제 거치고 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이제 배웠던 거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헌법률, 그다음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위헌정당심판이죠. 위헌정당심판 권한쟁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을 할 때 서면 서면에 의한 변론은 뭐가 있냐? 소위가 수위가 아니라 소위. 그리고 후두에 의한 음, 변론은 뭐가 있냐? 네, 권정탄. 이게 변론입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정정했죠? 네, 이거 기억합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된다. 네. 헌법소원. 네, 헌법소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음, 그다음 탄핵심판. 탄핵심판도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 대상자 공개해서 판명한다. 더 정확하게 위헌 정당 해상 심판. 정부가 청구한다. 이게 중요하죠.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할 때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위헌 정당 탄핵 결정 정당 해상 헌법 소원을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몰라도 되고. 네, 이거는 몰라도 되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이제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및 권리 구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체불 임금에 대한 피해자 권리 구제. 내가 임금을 못 받았어. 그럼 어디에? 뭐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 돈도 못 받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이럴 때 임금 체불자 피해는 지방고용노동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지청, 이렇게 지방고용노동청 여기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체불 임금 사건을 여기에서 한다.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불임금,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와 당했을 때 부당해고. 자, 합법적인 해고가 아니라 부당해고.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 관한 노동위원회에 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두고 됐을 때는 그 사업장 3개월 이내에 그 해당 관할에 지방노동위원회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노동청 여기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한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공부할 때 이런 사건은 어디에 해당 간서에서 비사법기관에서 하는지 그걸 기억합니다. 체불임금, 지방노동간서 이렇게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준비할 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 같은 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한데. 얘도, 뭐 이런 보세요. 5명 이상의 사업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단기간 파견 말씀드렸죠?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얘도 지방노동.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나요? 그래서 체불 임금은 지방노동간서. 그냥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방 지방 고용 노동간서에서 하고
부당해고 같은 데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여기에 합니다. 그다음에 이 비정규직은 어떻게 돼요? 초과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여기도 똑같이 예, 지방노동위원회에 위원회에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공부할 때 좀 쉬웠겠네요. 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알았죠? 여러분 읽어보라고 나눴기 때문에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하느냐 보시면 국가인권회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인권 침해와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행위, 그래서 차별행위, 성희롱을 포함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와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뭘 한다? 이런 걸 차별행위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기론까지 포함되고 그럼 모든 형태의 인권을 다 여기서 하냐? 아니죠. 이건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부패 방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에서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 뭐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에서 국민의 권리 침해거나 모든 국민의 불편을 부담을 주는 행위,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 복지자의 고충 민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고충 민원이란 이제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불편사항을 받았을 때, 예.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디에 하냐면 이제 국무총리 소속을 봅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고충 처리할 수 있는 게 고충 민원을 자 그럼 얘는 뭐로 하냐면 공부할 때 이렇게 해줬는데 시험 치려면 몰라요. 고충 민원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뭐예요? 음, 이걸 그제 이건 아니다. 알았죠? 이렇게 뭐 친절하지 않는가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는 물품을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 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물품 사용을 위한 피해를 구제를 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경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업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못한다. 이거 틀렸어요. 알았죠? 사업자도 소비자도 한다. 꼭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언론 피해 보도 피해자를 이제 구제합니다. 언론 보도 피해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살인 사건 현장에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잠깐 스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확대 보니까 여러분 지나갑니다. 또 연관성 있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공중파 세계적으로 다 나왔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정 정정보도 청구를 해 정정보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 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언론, 방송, 신문, 잡지 등뭐 가능물, 뉴스, 인터넷 다 떼요. 등의 피해자는
언론의 서면에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를 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3개월 내에.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언론사가 피해자의 정정 보도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럼 만약에 수용하지 않았어. 언론사가. 그러면 어디에 한다고요? 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중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청구할 수 있고 안 됐을 때 언론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 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것도 정리할까요? 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 대한법률구조, 이것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건, 너무, 이런 것도 핵심이에요. 알았죠? 그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시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익법인인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구조와 무료 구조를 지정해서 주로 저소득 등에 실시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 그래서 이 대한법률구조단이 법률 구조를 해주는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 알았죠? 네,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네. 자, 여기서 뭐 시험제 뭐 내 것 제가 다 말씀 다 드렸네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9, 10, 11, 12, 13, 14, 6강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이제 스타일도 아실 거예요. 근데 다 설명했던 건 내용에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시험을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른 수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